다가왔습니다. 후보들은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선 막판마다 단골 이슈였던 후보 단일화는 이번 대선에선 없었습니다. 주요 후보 모두 완주해 마지막까지 오자구도가 유지됐습니다. 이번 대선은 보궐선거로 치러져 투표 시작은 오전 6시로 갔지만 마감은 저녁 8시까지 2시간 연장됩니다. 개표도 그만큼 늦어지지만 방송사 예측 통계 시스템을 통해 자정 전후로는 당선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지상파 3사 출구조사는 투표가 종료되는 저녁 8시 정각에 발표됩니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심층 출구조사도 국내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강원도 삼척의 산불이 사흘째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면서 불길을 쉽게 잡지 못하고 있고 밤새 재발화한 강릉 산불은 잔불이 되살아나며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삼척 산불 진화에 투입된 헬기가 불시착하면서 정비사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산불 진화 중 이동하다가 헬기가 고압선에 걸려 하천에 비상 착륙한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 전환 버튼을 눌러서요. 응급처치 하시는 분 맞은편에서 젖가슴이 보이게 옷 좀 벗겨보실래요? 길을 가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남성을 살리기 위해 시민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누군가는 119와 영상통화를 하고 또 다른 이는 심폐소생술을 해 쓰러진 남성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황사가 나흘째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중국발 스모그까지 더해져 공기가 더 탁했습니다. 그제와 어제 중금속인 나베 농도는 평소의 2배 수준이었지만 오늘은 7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황사의 영향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프랑스 대선에서 정치신의 마크롱이 극우 정당 르펜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39살의 마크롱은 역대 프랑스 대통령 가운데 최연소입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5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19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들은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오늘 자정까지 사활을 건 유세를 벌입니다. 먼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입니다. 문 후보는 압도적 지지가 모이면 천지개벽의 변화가 가능하다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당선되면 야당부터 찾아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청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마지막 유세 장소로 광화문 광장을 선택했습니다. 광장에서 시작된 촛불혁명을 정권교체로 완수할 수 있도록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투표혁명 시작됐죠? 정권교체 확실합니까? 촛불혁명 완성하는 정권교체 누굽니까? 문 후보는 앞서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와 청주를 거슬러 서울로 올라가는 상행선 유세를 벌였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약속하는 한편 전국에서 지지받는 사상 첫 국민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압도적 지지가 모이면 천지개벽의 기적 같은 변화가 가능하다며 최대한 높은 득표율로 개혁의 동력을 만들어달라고 역설했습니다. 누가 될지는 이미 결판 났습니다. 문재인의 득표율이 넘을수록 대한민국을 바꾸는 힘이 커집니다. 정권 교체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과거로 돌아가고 또 다른 박근혜와 최순실을 보게 될 거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앞서 오전에는 마지막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당선되면 야당 당사부터 찾아가겠다고 국민 통합을 약속했습니다. 또 외교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100일 플랜도 취임 즉시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내일은 친북 좌파를 심판하는 날이라면서 우파 대결집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민 대통령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 대전, 천안을 거쳐 서울로 올라오며 경부선 유세를 벌였습니다. 영남에서 시작된 동남풍으로 대선 승리를 거머쥐겠다는 겁니다. 홍 후보는 호남에서의 높은 사전 투표율을 상쇄하자며 영남 보수 대결집을 외쳤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그 동네는 사전 투표 엄청나게 했어요. 90% 투표해가지고
홍준표 한번 살려주면 내 은혜 갚습니다. 좌파가 무너뜨린 자유대한민국의 기초를 다시 세우겠다며 친북 좌파를 심판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북한을 추적이라고 하지도 못하고 북한에 또 펴주겠다고 나서는 사람, 그 사람 내일 심판하는 날입니다. 경비원의 아들인 자신이야말로 서민과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며 서민 대통령을 거듭 내세웠습니다. 국방장관엔 육군대장 출신인 박정희 공동선대위원장, 노동부 장관엔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기용하겠다며 후보 가운데 처음으로 차기 내각 구상을 밝혔습니다. 홍 후보는 마지막 집중 유세 장소로 태극기 집회의 상징적 장소인 서울 대한문을 선택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온 장소이자 보수 세력의 본거지로 불리는 곳에서 태극기 민심을 끌어안겠다는 취지입니다. 홍 후보는 자신이 집권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억울함이 풀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프랑스처럼 우리 대선도 미래가 과거를 이기는 선거가 될 거라면서 대역전극을 자신했습니다. 국민 손으로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당을 창당했던 곳이자 대선 후보로 확정해준 대전에서 마지막 유세차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초심을 상징하면서 대표적 과학기술 중심 도시이기도 한 대전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대통령이 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안 후보는 닷새간의 도보 유세를 통해 정치를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을 들었다며 국민에 의한 기적을 자신했습니다. 모든 여론조사를 뒤엎는 대역전극이 펼쳐질 겁니다. 바로 여기 계신 국민들 손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젊은 마크롱 후보가 당선된 프랑스 대선을 예로 들며 우리 국민도 변화와 미래, 젊은 도전자를 선택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를 찍으면 문재인을 이길 수도, 나라의 미래도 없다. 문재인 후보를 찍으면 무능한 개파 패거리 정치를 보게 될 거라며 양쪽 모두에게 날을 세웠습니다. 문재인, 홍준표 후보 어떤 쪽을 뽑아도 국민은 분열됩니다. 앞으로 5년 내내 광장은 분노한 대중의 전쟁터가 됩니다. 안철수 정부의 다른 이름은 국민이 만드는 미래 정부라며 안희정 지사의 통합 정신을 실현하고 반기문 전 총장의 외교적 능력이 발휘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 후보는 대전 마지막 유세 이후에는 국민 승리로 여는 미래를 주제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하며 22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합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대학가와 사무실 밀집 지역을 돌면서 보수층의 소신 투표를 당부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12시간 넘게 시민과 직접 소통하면서 더 강한 개혁과 변화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한상우 기자입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서울에서도 젊은 유권자들이 많은 대학가와 노량진, 광화문 일대를 돌며 개혁 보수층 결집에 힘을 쏟았습니다. 대세론에 따른 투표야말로 사표라며 소신 투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좋아하는 후보 찍는 표가 왜 사표입니까? 이거 사표 아니고 소신 투표 아닙니까? 문재인 후보는 대세론으로 지지를 강요하고 있고 홍준표 후보는 지역주의를 자극하고 있다며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사표 이야기를 하면서 대세몰이를 하거나 막판에 지금 지역주의도 자극하는 그런 후보들이 있는데 그런 후보들은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 후보는 오늘 저녁부터 자정까지 서울 명동을 거쳐 홍대 일대에서 유권자들과 일일이 만나면서 한 표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개혁에 나설 후보는 자신뿐이라며 진보층의 전폭적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더 강한 개혁, 더 큰 변화를 위해서 투표해 주십시오. 심상정이 강해져야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갈 수 있습니다. 기존 거대 정당들이 권력을 줬는데도 국민의 삶을 바꾸지 못하면 선거로 심판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차별, 성적 소수자와 성차별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반값 비정규직 인생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 유린입니다, 여러분.
심 후보는 서울 신촌에서 12시간 넘게 시민과 직접 소통하며 선거운동을 마무리합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초단기로 치러진 대선판이었지만 갖가지 변수가 나올 때마다 여러 차례 요동을 쳤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판도를 흔들었던 변곡점들을 이경원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올해 초 5 후보의 지지율은 문재인 후보를 제외하곤 모두 한 자릿수대였습니다. 대선판의 첫 변곡점, 반기문 전 총장의 귀국이었죠. 20%의 지지율로 양강 구도가 형성됐고 문 후보는 정치 교체를 주장한 반 전 총장에게 정권 교체로 맞섰습니다. 옛날에 박근혜 후보가 정치 교체를 말했죠. 네, 대표님 이주입니다. 2월 1일 반 전 총장의 전격 불출마 선언. 5 후보의 지지율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민주당 경선 후보로 같은 충청 출신이었던 안희정 지사가 20% 넘게 뜁니다. 2월 중순에는 홍준표 후보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혜성처럼 등장했지만 보수층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선을 그었던 이 말에 실망감이 컸던 모양입니다. 양박들하고 청와대 민정이 주도가 돼서 내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방황하던 보수층 표심은 3월 들어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과 황교안 권한대행의 불출마 선언을 계기로 선택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은 기지개를 켰고 안철수 후보는 박 전 대통령 구속수감 즈음엔 20%에 근접합니다. 지난달 초 각 당이 후보 선출을 마치며 오자 구도가 형성됩니다. 문재인 후보가 40%에 육박하며 1위를 유지했지만 컨벤션 효과를 톡톡히 봤던 건 안철수 후보였습니다. 안희정 지사 지지층까지 일부 걷어들이며 문 후보와 양강 구도를 이뤘습니다. 빛나는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지난달 중순 TV 토론회가 시작된 뒤 판이 또 흔들렸습니다. 5, 60대와 TK 표심의 변화에 따라 안철수,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추세는 정반대로 엇갈렸습니다.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TV 토론회의 선전으로 지지율이 오르며 막판 약진을 기대하게 됐습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네, 그럼 내일 투표, 표심의 최종 변수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회팀 문준모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문 기자, 우선 첫 번째 변수 뭘까요? 네, 일단 어느 때보다 높을 걸로 예상되는 투표율부터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선관위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꼭 투표하겠다는 응답자가 86.9%에 달했습니다. 2012년 대선 같은 조사 때보다 7%포인트 더 높아진 겁니다. 2012년 대선 최종 투표율이 75.8%였으니까 네. 이걸 감안하면 이번 대선 투표율이 80%가 넘을 거다 이런 예상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통 투표율이 높으면은 진보 진영의 후보가 유리하다 이게 통설이었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적용이 될까요? 이번에는 꼭 그럴 거라고 장담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투표율이 높다는 거는 투표율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그 20, 30대 그 투표율이 높아졌다는 걸 의미했고요. 예. 또 그 20, 30대는 진보 성향이었고 반대로 5, 60대 이상은 보수 성향이었다는 그런 전제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그 보수 진보 간의 경계선이 좀 엷어진 걸로 보이고요. 따라서 이번 높은 투표율이 진보 진영 후보에게 유리할 거다 이런 공식이 이번에는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진보 보수 후보가 모두 단일화 없이 갈라져 있고 또 중도 후보라는 그 대안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단순한 이분법적인 공식만으로는 예측이 힘든 아주 복잡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과거처럼 지금 얘기를 다시 하자면 젊은 층은 진보고 중장년층은 보수 이래서 세대 대결이 있을 거다. 이런 논리는 이번 선거에서는 좀 적용하기가 힘들다는 얘기겠네요. 예, 조금 양상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에 나온 최근 여론조사 결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그 일주일 전에 조사한 건데요. 그 20, 30, 40대의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 선호가 뚜렷합니다. 그런데 5, 60대 이상이 혼전입니다. 50대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 또 60대 이상은 홍준표, 안철수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중장년층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보수 후보에게 표가 쏠릴 거다 이렇게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겠군요. 자, 그렇게 되면은 남은 변수라고 하면은 부동층의 향배가 될 텐데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이게 그 조사 기관에 따라서 좀 결과가 갈립니다. 네. 그 갤럽의 경우에는 그 아까 보신 마지막 조사에서 부동층이 11%로 나타났고요. 예. 근데 또 선관위 조사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부동층이 30%에 육박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은 아직 어느 후보를 찍을지 결정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난 대선의 같은 무렵 조사 때보다 부동층이 5.9%포인트 더 많아졌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각 대선 캠프에서도 이 평균치죠. 그래서 한 20% 안팎이 부동층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동층에서 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은 판세가 좀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보이는 거죠. 홍준표, 안철수 후보 측은 그래서 이 부동층의 상당수가 자신을 지지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문재인 후보 측은 이 부동층 자체가 얼마 안 될 거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 부동층의 표심이 그 최종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자, 뭐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대선 막판마다 단골 이슈였던 후보 단일화,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있었지만 후보 간의 가치가 충돌하고 또 서로 불신도 겹치면서 오자 구도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7년 15대 대선 때 DJP 연합, 2002년 16대 대선에선 노무현,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를 했고 5년 전엔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손을 잡았습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후보 단일화는 굳히기 내지는 대반전 카드로 흔히 쓰였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문재인 후보에 대항하는 반문연대 성사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론, 보수 후보 단일화, 3자 단일화, 개혁 공동정부론까지 시나리오는 무성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단일화 대상으로 거론된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서로 가치관 차이와 불신의 간극을 좁히진 못했습니다. 바른정당하고 하려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려면 마음대로 하라 이게야. 연대는 저는 없다고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100번 더 넘게 말한 것 같습니다. 저는 단일하지 않습니다. 왜 그리 관심이 뭐 잘못될까 봐 그렇습니까? 드디어 TV 토론도 영향을 줬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선전하면서 자신의 이념에 따라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러한 코양 같은 것들도 마련됐던 것이 아닌가. 막판 단일화 가능성도 사전투표로 인해 어려워졌습니다.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 이상이 이미 사전투표를 통해 투표를 마친 상태여서 단일화 실효성도 없어졌습니다. SBS 이승재입니다. 내일 당선의 윤곽은 이런저런 이유로 지난 대선 때보다는 늦어질 걸로 보입니다. 정치부 이한석 기자와 함께 이 얘기 중심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선 중앙선관위원장 담화가 있었잖아요. 내용을 좀 잠시 들어볼까요? 네, 투표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거고 대한민국 주인임을 나타내는 거라며 투표 동료를 호소했습니다. 네. 또 이 대선 시간표가 짧아지면서 아무래도 이 후보자 검증 기간이 길지 않았을 텐데 유권자들에게 현명한 선택도 당부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짧은 기간 치러져 내실 있는 정책 경쟁이 충분하지 아니하였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럴수록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더 꼼꼼히 따져서 투표하여야 합니다. 앞서 문준모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 투표율이 꽤 높을 거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80% 넘을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사전 투표 또 재외 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대선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투표율로 수렴되고 있다 이렇게 선관위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 지난 대선 때 75.8%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0년 만에 투표율 80%도 넘을 수 있다라는 기대를 선관위는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도 영향을 미치는 건지 모르겠는데 내일 투표는 보궐선거기 때문에 좀 더 오래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투표 시작은 오전 6시 똑같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오후 8시까지 투표 시간이 2시간 연장됩니다. 이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언제든지 투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전투표와의 차이점은 사전투표는 전국 어느 투표소에 가도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만 본투표는 내 주거지 관할 투표소에 가야만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또 이번 대선 개표 결과가 좀 늦게 나올 것 같다고 그러는데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물론 시간이 2시간 늦어지는 것도 있을 거고 그 외에 어떤 이유들이 있습니까? 네, 그 투표 시간 2시간 늦어진 게 가장 주된 이유겠고요. 또 다른 이유는 대통령 후보가 이번엔 좀 많습니다. 지난 선거 때는 7명이었는데 이번엔 15명입니다. 투표용지가 13cm나 길어졌습니다. 이 투표용지 분류기를 돌릴 때 이 오류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분류기 속도를 분당 310m에서
90매로 낮췄고요. 또 하나는 110매에서 190매로요. 그렇습니다. 네. 또 하나는 같은 후보자를 찍을 투표용지를 이렇게 종이 뭉치로 개수기에 돌려서 세는데 네. 요즘 그 부정 개표 의혹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개수기 속도도 분당 300매에서 150매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속도가 좀 개표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사전 투표율이 높은 점도 개표가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그러던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아무래도 지난 사전 투표 때보다 이번에 투표가 2배 이상 많지 않았습니까? 예. 봉투만 해도 1000만 장이 넘을 거란 말이죠. 이 1000만 장이 넘는 봉투들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뜯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시간이 좀 다소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래저래 늦어지면은 당선의 윤곽을 언제쯤 알 수가 있을까요? 선관위에서는 대략 개표율 70% 정도 때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으로 보면 모레 새벽 2시쯤입니다. 하지만 이 방송사에서는 그 이전에 이미 그 예측 통계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이전에 당선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개표 시작 3시간 전후에 개표율 한 30%쯤에 당선자 예측을 발표했고요. 네. 40%쯤 개표가 진행됐을 때 당선자 확실을 발표했습니다. 개표가 지난 대선 때처럼만 이루어진다면 이번에는 내일 자정쯤에는 아마 당선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지금 얘기한 그 방송사들의 예측 시스템 잠시 뒤에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대통령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가 내일 실시됩니다. 예상 당선자와 득표율은 8시 투표 종료와 함께 발표됩니다. 한주환 기자입니다. SBS와 KBS, MBC 등 지상파 3사가 매 선거 때마다 공동으로 실시하는 출구조사는 정확한 선거 결과 예측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도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전국 330개 투표소에서 9만 9천 명을 대상으로 출구조사가 진행됩니다. 투표를 마치고 나온 유권자 5명마다 1명씩 어떤 후보에게 투표했는지를 묻는 방식입니다.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사전 투표에 대해서는 출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과거 조사와 달리 이번 출구조사에선 유권자 표심도 심층적으로 알아봅니다. 후보 결정 이유와 시점, 차기 정부의 과제, 탄핵 등 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 등 16개 문항을 묻게 됩니다. 출구조사를 통해 분석한 예상 당선자와 득표율은 투표가 종료되는 8시 정각에 심층 조사 결과는 8시 30분에 방송됩니다. SBS 한주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대선은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당선 즉시 인수위 기간 없이 대통령으로서 임기가 시작됩니다. 자, 새 대통령의 첫 업무는 뭘까요? 정영태 기자가 새 대통령의 첫날을 예상해봤습니다. 과거 12월 대선 때는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2달간 인수위 기간을 거친 뒤 취임식 날인 2월 25일 오전 0시부터 새 대통령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선서. 이번 대선은 다릅니다. 현직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치러지는 보궐선거기 때문입니다. 개표가 마감되는 모레 5월 10일 오전 중앙선관위원장이 당선인 결정문을 낭독하고 의결하면 이때 즉시 새 대통령 임기가 시작됩니다. 국군 통수권을 비롯한 법적 권한도 바로 넘겨받기 때문에 합참의장의 대북 군사 대비 태세 보고가 첫 업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어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와 내외신 기자회견이 예상됩니다. 총리를 포함한 내각 인선에 앞서 청와대 인선부터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수만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취임식에서 했던 대통령 취임 선서는 모레 간략하게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행사 준비와 초청 인원 점검 등에 필요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취임식 자체는 후보에 따라서 당일 간소하게 하거나 미뤄서 하겠다는 경우도 있고 장소도 국회와 광화문 광장 등 각각 다릅니다. 취임식 행사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는 새 대통령 측의 의사를 확인해 규모와 시기를 결정한 뒤 즉시 준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네, 지금 보신 대로 인수위 기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뽑히는 대통령은 새 정부를 구성할 때까지 상당수의 박근혜 정부 출신 강요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전 현 정부의 동고가 꽤 지속될 것 같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19대 대선 결과가 확정되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은 새 대통령에게 즉시 사표를 낼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사표 수리 범위는 제한적일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주요 사안들을 결정하는 국무회의 개최와 의결을 위해선 국무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괄적으로 사표 수리를 하고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할 경우 차관은 국무회의 의결권이 없는 데다 각 부처의 책임을 새 대통령이 오롯이 져야 하는 부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 대통령은 당분간 상당수 박근혜 정부 출신 강요들과 함께 일할 가능성이 큽니다. 새롭게 내각을 구성하기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한 달가량 걸릴 텐데 강요 인사 제척권을 행사하는 새 총리 인준 절차부터 순탄치 않으면 불편한 동거는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현 정부의 동거 기간을 최소화하고 순조롭게 정권교체 작업을 완료하는 것이 차기 정부 최우선 과제라고 봅니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여소야대라는 정치적 지형도 새 대통령이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후보들이 선거 과정에서 내세웠던 국민통합과 야권과의 협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느냐에 새 정부 초반 성적표가 달려 있습니다. SBS 김정인입니다. 내일 선거에 맞춰서 SBS 선거방송 2017 국민의 선택이 오전 9시부터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 차원 높게 진화한 실시간 당선 예측 시스템 물론이고 재미, 감동 다 갖춘 다양한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강 기자가 미리 공개합니다. SBS 실시간 개표 분석 시스템은 이번 대선에서 한층 더 새로워졌습니다. 시시각각 집계되는 득표수뿐만 아니라 개표가 지연되는 지역의 정치 성향과 유권자 세대 분포까지 감안해 더욱 빠르고 정확한 당선 예측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페이스북과의 제휴로 온라인 SNS 빅데이터를 분석해 유권자 본심과 투표 향배를 가늠해봅니다. 지난 대선 때 촌철살인의 풍자와 신선한 스토리텔링이 화제였던 SBS 선거방송은 재미를 넘어 감동의 메시지로 또 한 번 탈바꿈합니다. 평소 볼 수 없었던 대선 후보들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 유권자들이 한 발 더 가까이 후보들의 진면목에 다가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총 6부로 진행될 SBS 선거방송은 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조기 대선의 의미를 충분히 담을 예정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정의로운 나라를 원하는 국민들의 바람이 원동력이 돼서 만들어진 선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SBS 선거방송은 그런 국민들에 대한 헌정방송이 되고자 합니다. SBS는 특히 이번 조기 대선의 출발점이 된 광화문 광장의 의미를 선거방송에 되살렸습니다. 광화문에 야외 특설 무대를 설치해 내일 오후 5개 주요 정당 인사들이 참여하는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가수 양희은 씨의 공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SBS 이강입니다. 벌써 나흘째 황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전까지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 황사가 이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강원도 강릉과 삼척에서 발생한 산불이 벌써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릉의 산불은 어제 저녁 완전 진화 발표까지 했는데 땅속에 숨어있던 불씨가 강풍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민들은 새벽에 다시 대피했습니다. 조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산불이 다시 번지기 시작한 건 어젯밤 9시쯤. 강릉시가 완전 진화를 발표한 뒤 불과 3시간 뒤였습니다. 강풍에 되살아난 불길이 퍼지면서 오늘 새벽 2개 마을 주민의 대피령이 내려졌고 주변 도로가 통제되고 초등학교 한 곳은 임시 휴업까지 했습니다. 글쎄 또 붙었잖아요. 아유 못 살아. 끝나면 확실히 꺼야 되는데. 예, 그래 말이에요. 이거 조금 지금 또 붙었잖아. 산불은 나무 밑동이나 낙엽 속에 작은 불씨가 남아있어도 언제든 다시 발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흙 속 잔불까지 꺼야 합니다. 산림당국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땅속 불씨 제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한 인력을 동원해서 구역 권역별로 좀 역할을 분담을 시켜서 지속적으로 잔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 산불 지역엔 소방과 공무원, 군인, 경찰 등 3,500여 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재발화로 7헥타르 산림이 피해를 보았지만
인명이나 주택의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큰 불길은 잡혔지만 땅속 불씨가 바람을 타고 되살아나길 반복하면서 강릉 지역 진화율은 75%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강원 동해안의 강풍주의보가 내일 낮쯤 해제되고 오후부터는 5에서 10mm의 적지만 반가운 비 소식이 있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SBS 조재근입니다. 강원도 삼척 산불은 다행히 오늘 오후 늦게 큰 불길은 잡았습니다. 진화 현장엔 군병력을 포함한 5,700여 명이 투입됐고 내일도 진화 작업은 이어집니다. 삼척 현장에서 김정우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오전 시작된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산불이 56시간째 잦아들었다가 살아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척과 태백을 잇는 백두대간 고갯길 건일영 쪽으로 산불이 번졌습니다. 삼척시 건일영 터널 부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한 바람에 불씨가 야산으로 옮겨 붙으면서 산 곳곳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바람을 탄 불씨가 어디로 튈지 몰라 근처 주민 20여 명이 우선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삼척에만 진화헬기 38대를 동원했지만 피해 지역이 워낙 넓은 데다 물을 뜰 수 있는 곳도 멀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낮 1시를 기해 군병력 4,600명 등 총 5,700명을 투입해 대규모 지상 진화 작전도 함께 펴고 있습니다. 헬기가 먼저 물을 뿌리고 나서 우리가 군을 포함한 우리 추가적인 이제 인력들이 뒤에 따라다니면서 잔불을 정리하는 그런. 당국은 오전 중에 큰 불길을 잡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잡혔던 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다시 발하기를 반복한 탓에 오후 늦게서야 불길을 잡았습니다. 내일도 헬기와 인력을 동원해 잔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삼척 산불은 지금까지 축구장 면적의 140배에 이르는 100헥타르의 산림을 태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안타까운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삼척 산불 진화에 투입된 헬기가 불시착하는 과정에서 정비사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G1 조기현 기자입니다. 산불 진화 헬기 한 대가 계곡 하천에 착륙해 있습니다. 사고 조사 요원들이 투입돼 헬기를 이리저리 살피며 기체 파손 여부를 확인합니다. 산림청 소속 KA-32 카모프 헬기가 삼척시 도계읍 고사리 하천변에 불시착한 건 오늘 오전 11시 46분쯤. 산림당국은 사고 헬기가 산불 진화를 위해 이동하다 고압선에 걸리면서 이곳 하천에 비상 착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소리 나면서 그냥 여기서 뚝 떨어지더라니까. 아, 그래요? 네, 그것밖에 못 봤죠. 그때 뭐 사람들 나오거나 뭐 이런 거? 네, 그건 못 봤습니다. 이 사고로 헬기에 타고 있던 정비사 47살 조모 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조종사 문모 씨와 부조종사 박모 씨 등 헬기 동승자 2명은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상착륙 과정에서 기체 일부도 파손됐습니다. 사고 헬기는 전북 익산 항공관리소 소속으로 어제부터 강릉과 삼척 지역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비상착륙을 완료한 후에 뒤돌아보니까 정비사가 자리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이탈이 됐는지 이것은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산림청은 사고가 발생하자 전체 산불 진화대원들의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진화 헬기의 안전 이착륙 지시를 내렸습니다. G1 뉴스 조기현입니다. 이번 화마로 강릉과 삼척에서 모두 7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이 맨몸으로 대피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긴급 구호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G1 최경식 기자입니다. 뭐 하나라도 성한 게 있나 찾아보지만 나오는 건 긴 한숨뿐입니다. 저 산을 넘어온 거예요, 불이. 저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50m 정도 바람이 나고 여기다 여기서 막 이렇게 바람이 그날 막 돌개바람 불러. 강풍을 타고 넘어온 불은 2층 집을 완전히 집어삼켰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뼈대와 지붕만 형체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고 나머지는 모든 게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지난 6일 산불로 오상원 씨 가족은 이사 온 지 3개월 만에 소중한 보금자리를 잃었습니다. 오 씨는 반바지에 점퍼만 걸친 채 집에 있던 아내와 딸을 데리고 대피했지만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 바꿔 입어라. 차에서 일단 마음 세고 어제 찜질방에서 보내고. 강릉과 삼척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은 79명. 대부분 마을에 관해 대피해 있거나 친척집 등에 머물고 있습니다. 가도 뭐 다 타는데 어디 가고 뭐 원룸을 얻을 수가 있나? 그건 비용이 안 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선 그걸 버티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빨리 말을 해주면은. 강원도는 강릉과 삼척에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투입해 이재민 구호와 산불 피해 지역 응급복구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이재민이 요청하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무상 지원할 계획이지만 설치까지는 최소 3주 이상 걸릴 전망입니다. 지원뉴스 최경식입니다. 예, 화면 전환 버튼을 눌러서요. 예, 응급처치 하시는 분 맞은편에서 젖가슴이 보이게 옷 좀 벗겨보실래요? 네, 지금 보신 건 한 시민과 119 상황실의 영상통화 장면입니다. 길을 가던 남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지나던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춥니다. 누군가는 119와 영상통화를 하고 지시에 따라 다른 시민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급박한 순간 시민들이 힘을 모은 덕분에 쓰러진 남성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여행 가방을 들고 길을 걸어가던 중년 남성이 갑자기 앞으로 쓰러집니다. 남성 주변으로 시민들이 모여들고 위급한 상황임을 알아챈 한 시민이 무릎을 꿇고 직접 심폐소생술에 나섭니다. 정면으로 완전 고꾸라진 상태였고 완전 이제 상체하고 하체가 완전 비틀려가지고 이렇게 꼬였던 상태였습니다. 시민 2명이 번갈아가며 응급조치를 하는 동안 또 다른 시민은 119 상황실과 화상통화를 해 구조대가 출동하기 전까지 응급조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원격으로 도움을 받습니다. 제 속도에 맞춰서 가슴 압박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숨을 안 쉬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피거품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걸 좀 닦아달라고 하더라고요. 남학생이 와서 이제 휴지 갖고 있는 걸로 이걸 좀 닦아주고. 주위의 다른 시민도 손을 보탰습니다. 주위에서는 뭐 교통을 통제한다든가 구급대원들이 움직일 수 있게끔 그 부위를 이렇게 공간을 확보해 주신다든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된 지 9일 만인 오늘 오후 퇴원했습니다.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골든 타임은 4분입니다. 이번 출동과 같은 경우도 초기에 시민의 신속한 신고와 즉각적인 흉부 압박으로 환자가 소생할 수 있었습니다. 위험에 처한 이웃을 돕기 위해 내일처럼 뛰어든 시민들 덕분에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오늘 촬영한 서울 시내의 모습입니다. 도시 전체가 뿌연 먼지에 덮여서 어디가 어딘지 구분하기 쉽지 않죠. 황사 나흘째인데 같은 황사라도 어제는 푸른 하늘이 눈에 들어오고 20km 넘게까지 내다볼 수 있었지만 오늘은 이렇게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공위성에서 찍은 한반도 주변 영상입니다. 누런 먼지띠가 한반도를 통과해 동해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선명합니다. 먼지가 들어오면서 서울은 잿빛 도시로 변했습니다. 대부분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최고 25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섰습니다. 평상시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밖에 나오자마자 뿌연 게 바로 보이니까 그냥 오늘은 바로 마스크를 사야 되겠구나 딱 느껴지더라고요. 오늘은 특히 황사가 중심이었던 어제나 그제에 비해 초미세먼지와 중금속의 양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제와 어제 중금속인 나베 농도는 평소의 2배 수준이었지만 오늘은 7배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중국 공장 등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황사와 뒤섞여 들어온 겁니다. 초미세먼지가 빛을 차단하면서 어제까지와는 달리 가시거리도 뚝 떨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중국 북동지방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유입된 데다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도 일부 중국을 경유해 들어오면서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전까지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황사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프랑스 대선에서 중도 신당 앙 마르슈를 이끄는 39살의 정치 신예 에마뉘엘 마크롱이 당선됐습니다. 기존 정치에 실망한 유권자들의 정치 혐오 분위기를 등에 업고 창당 1년 만에 대통령에 당선되는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파리에서 배재학 특파원입니다. 수천 명의 지지자가 운집한 루브르 박물관 정원에 마크롱 당선자가 도착하자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39살로 역대 최연소 프랑스 대통령이 된 마크롱은 젊은 프랑스 시대의 개막을 선언했습니다. Je vous servirai avec amour. Vive la République! Vive la France!
최종 집계 결과 마크롱은 66.10%를 얻어 33.90%를 얻는 데 그친 르펜을 큰 표 차로 따돌렸습니다. 패하긴 했지만 극우 정당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데 성공한 르펜은 패배를 인정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J'appelle tous les patriotes à nous rejoindre afin de participer au combat politique décisif qui commence dès ce soir, plus que jamais dans les mois qui viennent. EU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친EU 성향의 마크롱 당선에 안도하며 프랑스가 EU의 미래를 선택했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유로화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Les jeunes, ça va booster un peu l'économie, le pays et tout ça, donc on attend beaucoup peut-être. Et on est très très content. Libération économique déjà. C'est redonner un dynamisme économique. 계속되는 테러 위협과 10%에 달하는 실업률, 브렉시트 협상 이런 수많은 난제들을 젊은 마크롱이 어떻게 풀어나갈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배지학입니다. 1977년생, 올해 나이 만 39의 마크롱은 프랑스 역사상 가장 젊은 대통령입니다. 기성 사회당에서 독립해 전진이란 뜻의 신생 중도 정당 앙 마르슈를 창당한 뒤 의회 의석 하나 없이 대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변화를 앞세운 마크롱의 선전은 구체제와 인물을 청산하자는 대가지즘 열풍과 맞아떨어지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어서 장선희 기자입니다. 마크롱은 경제부처 공무원을 거쳐 현 사회당 정부에서 최연소 경제장관을 지냈지만 선출직 공직 경험은 전혀 없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더 큰 정치를 하겠다며 중도신당 앙마르슈를 창당했습니다. 의회 의석 하나 없는 사실상 1인 정당이었습니다. 좌파 정부에서 친기업적인 중도 정책을 펴 눈길을 끈 마크롱은 이번 대선에선 EU 잔류와 자유무역, 개방과 통합을 앞세운 공약으로 극우 후보 르펜과도 차별화했습니다. 좌도 우도 아닌 제3의 길을 제시하며 프랑스의 변화와 전진을 선언한 것입니다. Bataille qui commence. C'est une bataille qui ne finira qu'en mai 2017. C'est une bataille pour faire gagner nos idées, mais avec elles pour faire gagner le pays, parce que le projet qui est le mien pour vous. 부패한 기성 정치권에 대한 프랑스 유권자들의 실망과 분노가 표출된 대가지즘 열풍은 마크롱에겐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이제는 퍼스트레이디가 된 25살 연상의 고교 스승 트로뉴와 결혼한 파격적인 순애보 또한 기성 가치에 반발하는 젊은 층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마크롱의 승리는 영국의 브렉시트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불어닥친 고립주의와 포퓰리즘 열풍을 잠재웠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무려 300만 명의 유권자가 어느 후보도 지지하지 않은 백지 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나 마크롱은 갈라진 민심을 포용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SBS 장선입니다. 주가가 폭등하며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주로 외국인들이 매수한 대형주 위주로 주가가 오르면서 남의 집 잔치를 보는 개미 투자자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손승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거래일 기준으로 하루 만에 또 사상 최고치죠? 네, 지난 목요일 코스피가 2241.24로 최고가를 기록했을 때 연말쯤이면 2300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오늘 2300 턱 밑까지 올라갔습니다. 단숨에 51.52포인트 오르면서 2292.76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5,400억 원어치를 샀고 개인 투자자들은 6,600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의 집 잔치라는 말, 주가 상승 수혜를 외국인만 누린다는 거죠? 네, 지난 여름 이후 박스권 장세에 지친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내다 팔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 기간 동안 주식을 사 모았습니다. 특히 전기 전자 주식을 많이 샀습니다.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죠. 오늘 한 주에 235만 원을 넘었습니다. 작년 11월 중순에 150만 원대 정도 했으니까 반년 만에 80만 원이 오른 겁니다. 이런 주식의 절반을 외국인이 갖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 보유지분은 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외에 외국인이 매수한 다른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컸습니다. 그럼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산 종목은 어떤가요? 예, 중저가주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북핵이나 각종 위기설에 시달리면서 안전한 주식 위주로 거래를 해왔습니다. 개인 투자자와 전문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보 부족 일단 소위 말하는 총알이 부족하니까 삼성전자 한 주 사느니 다른 거 좀 저렴한 거 괜찮은 거 골라서
시장 방어적인 업종으로서 시장 하락세에 있을 때는 강점이 있지만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때는 그러한 매력이 상대적으로 반감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개인 투자자가 많이 산 10개의 종목의 지난 4월 월간 성과를 보면 대부분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 과실은 외국인이 가져가고 개인 투자자는 재미를 못 본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뭐 지금이라도 주식 좀 사볼까 고민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어떨까요? 이번 상승세가 이제 기업 실적 호조 같은 실물 경제 성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오르락내리락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더 오를 여지가 있다. 이런 전망이 많기는 합니다. 다만 뭐 이미 많이 올랐다 아니면 오른 종목만 오른다 이런 분석이 있는 만큼 기업 실적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무턱대고 샀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이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북한 외무성의 최선희 미주 국장이 오늘과 내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미국 쪽 인사들을 만난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미 측 인사들은 앞서 안보와 핵 비확산 분야 고위직을 지낸 민간인 전문가들로 트럼프 정부 출범 직전 최선희 국장과 만났던 인물도 포함됐습니다. 북한 당국자와 미국의 민간 전문가가 만나는 1.5트랙 접촉은 트럼프 정부 들어 처음으로 간접적이나마 양측의 속내를 타진하는 탐색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뒤 열리는 것이어서 북미 대화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지난 주말 프로축구에서는 유독 멋지고 극적인 골이 많이 나왔습니다. 미세먼지 속에서도 K리그는 화려하고 또 뜨거웠습니다. 이정찬 기자입니다. 종료 직전 승부를 뒤집는 짜릿한 극장골들이 홈팬들을 춤추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 포항 스틸야드를 뒤흔든 룰리냐의 환상적인 가위채기 극장골이 최고의 작품이었습니다. 서울에 2골을 먼저 내줬던 포항은 그림 같은 이 한 방으로 대역전 드라마를 완성하며 3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스키점프장을 안방으로 쓰는 강원의 홈 첫 승은 스키점프만큼 짜릿했습니다. 종료 30초 전 디에고의 결승골이 터지면서 홈팬들은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심 논란이 오게 튀었습니다. 강원 김경중의 팔 윗부분에 먼저 공이 닿았는데 인천 체프만의 핸드볼 반칙만 인정됐고 이 페널티킥은 극장골의 발판이 됐습니다. 마치 비핵물체가 비상하듯 중력을 거스른 듯한 정훈의 프리킥에 환성이 쏟아졌습니다. 38m 거리에서 날린 시속 100km가 넘는 킥에 골키퍼는 방향을 알고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남 골키퍼 이호승이 길게 찬 공을 마치 자석이 붙은 듯 발로 잡은 이슬찬이 한 박자 빠른 슈팅으로 골망을 흔듭니다. 올 시즌 골키퍼 1호 도움입니다. 골키퍼의 정교한 패스부터 이슬찬의 감각적인 터닝슛까지 단 5초 만에 만든 합작품이었습니다. SBS 이정찬입니다. 나흘간 이어지는 황사에 오늘은 공기 중에 초미세먼지가 많아지면서 시야마저 답답했습니다. 내일 반가운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가 오기 전까지는 미세먼지가 극심할 것으로 보여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 제주와 전남 해안에서 시작돼 내일 오후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제주와 전남 해안 지방은 최고 5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 중부지방은 양이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2도로 오늘보다 낮겠고요. 남부지방도 오늘보다 5도 이상 낮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 일부 남부지방은 수요일인 모레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를 마무리하기에 이보다 더 적절한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 투표합시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